내가 태어난 곳은 광원도 태백산맥 줄기 아래 안개 자욱한 작은 마을이었다. 이름은 청열리.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바람이 순하다. 어릴 적 나는 그런 마을의 냄새와 소리 마루 밑에서 올라오는 흙냄새를 좋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에게 깊게 남은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박용우는 본래 무관이었다. 충의교위로 전장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 상처는 결국 다리를 잃는 결과를 낳았고 아버지는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을로 내려왔다. 어머니는 내가 3살 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에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았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다리, 저는 박교희라 불렀지만 나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가장 강한 분이었다. 들판을 가르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그 모습은 누구보다 위험 있었고 내가 무릎에 엎드려 땀을 닦아드릴 때마다 나에게 해주시던 말씀은 언제나 같았다. 연설아, 세상은 힘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러나 마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손의 힘도 필요하다. 아버지는 내게 무예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도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처음에는 목검으로 자세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 손기술 창 쓰는 법, 활 쏘기까지 배웠다. 내가 10살이 되기 전에는 이미 장정볕은 손쉽게 제압할 만큼 실력이 늘었고 스스로 놀랄 만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병법서도 읽히셨다. 장자 손자병법 삼량육도. 처음에는 그 글들이 마치 비문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하나씩 마음에 새겨졌다. 여느 또래의 소녀들이 술을 놓거나 장독대에 물을 주는 시간을 나는 뒷산 솔밭에서 창을 휘두르며 보냈다. 마을 어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멈추라고 하시지 않았다. 저 아이는 곧 무예를 넘어서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늘 내게 말하셨다. 내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다리의 통증은 이제 허리와 등까지 옮겨갔고 어느 날은 바티를 하던 도중 쓰러져 며칠을 앓기도 하셨다. 나는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일을 도맡았고 저녁이면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셨다. 연설아, 네가 고생이 많다. 이 아비는 이제 짐일 뿐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전 아버지 곁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대화를 할 때면 아버지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등을 쓰다듬곤 하셨다. 그 손길은 늘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 하대의 가을 마을에서 조그만 일이 하나 벌어졌다. 산 너머 읍내에서 흉가범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마을이 술렁거렸다. 몇몇 남정네들이 밤마다 교대로 망을 보았고 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창 하나를 들고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경계가 이어졌지만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그 다음날 나는 들판에서 고구마 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가웠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끈적했다. 그때였다. 먼들길 저편에서 말굽 소리가 들려왔고 웬 말 한 마리가 급히 달려오다 말 위의 사내가 고꾸라져 땅에 떨어졌다. 나는 손에 흙이 묻은 채로 달려갔다. 사내는 의식이 없었고 다리엔 화살 자국이 있었으며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를 업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났다. 들길을 지나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나와 사내를 번갈아 보셨다. 이 사람은 누구냐? 몰라요. 밭 옆길에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아버지는 손끝으로 사내의 상처를 짚으며 이마를 찌푸리셨다. 이건 추격을 피하다 다친 상처구나. 제가 초를 구해올게요. 나는 그 길로 산 너머 약초밭으로 달려갔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사내의 상처를 지혈하고 열을 재웠다. 잠시 후 사내의 눈꺼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요? 청열리 태백산 아래예요. 네, 말은 어디에 마당에 있어요. 쉬셔야 해요. 아직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의 눈은 아직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설명하지 못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 눈빛을 본 순간 나의 삶은 그저 밭을 일구는 소녀의 인생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예감했다.
사내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상에서 일어나더니 곧바로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급히 그의 등을 받쳤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상처도 덧나지 않았는데. 사내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숨을 골랐다. 눈빛이 매서웠다. 그 눈엔 분명 무언가를 감추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화살을 맞은 걸 보니 그냥 길을 가다가 다친 건 아닌 듯한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도와주시겠소? 말만 멀리 보내주십시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버지와 내게 해가 되진 않을지.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존심을 억누른 간절함만이 어른거렸다. 말을 마을 바깥으로 몰아가 달라고 하신 거죠. 그렇소. 말이 이 집에 있다는 걸 알면 나를 쫓는 자들이 이곳까지 닥칠 것이오. 그 전에 말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다만 이 마을엔 낯선 일을 예의주시하는 눈이 많으니 제가 당신 옷을 입고 다녀오죠.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도 말타니가 이 집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사내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런 지혜라면 날 숨겨둔 건 신의 한 수였겠소. 나는 그가 입고 있던 외투와 모자를 받아 걸쳤다. 그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대충 말 위에 올라탄다면 멀리서 볼 때는 젊은 사내의 모습으로 보일 터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지팡이 끝을 땅에 2번 두드리셨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마을 서쪽 너머 물가 언덕을 지나 인적 드문 골짜기 쪽으로 말을 풀어놓고 와라. 나는 말에 올라 먼지 날리는 들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의 눈길이 등을 따라오는 듯했지만 일부러 고개를 낮춘 채 달렸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물안가의 자욱한 골짜기 넘어 작은 계류 옆 풀밭에 말을 풀어놓았다. 말은 한참을 맴돌다가 천천히 고개를 풀뜯기 시작했고 나는 옷을 벗어 바위 뒤 나무 밑동에 감췄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식으로 쫓기고 있는 걸까? 혹시 범죄자라면? 아니면 정치적인 인물 하지만 그의 눈은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책이 어울려진 너무도 인간적인 눈빛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다. 무사히 다녀왔느냐? 예, 아버지. 말은 산 너머 깊은 곳에 풀어놓고 왔어요. 잘했다.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며 속삭이듯 말씀하셨다. 허나 이제 곧 이 집에도 누군가가 올 것이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가 되자 말탄 사내들이 마을 입구로 들어왔다. 갑옷 위에 장포를 걸친 채 말 달리던 자들은 사방을 살피며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이 집에 젊은 사내 하나 들어오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바로 나갔소. 아침 햇살쯤이었을게요. 그 말에 추노꾼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말 발자국이 이 마을로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었소이다. 들어온 건 사실이오. 허나 바로 나갔다면 지금쯤 산을 넘었을게요. 아버지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추노꾼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집을 한참 살피더니 이내 말고삐를 잡아 되돌아갔다. 마을 넘어 산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벽장 속에 숨겨진 사내는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나가셔도 돼요. 그는 천천히 벽장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에는 피로와 고마움 그리고 말 못할 고통이 엉켜 있었다. 나는 그의 다리 상처에 새로 약초를 붙여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체 어떤 사연이신지. 그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영진 대감의 둘째 아들 이장유요. 나는 눈이 커졌다. 이영진 대감이라면 조정에서 이름 높은 당상관이었다. 헌데 무슨 이유에서는지 아버지께서 영모 혐의를 받아 유배되셨고 우리 가족은 모두 관노로 끌려갔소. 나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도망쳤소이다.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진 나도 도망자 신세요. 그러니 나를 쫓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 눈빛의 깊은 그림자, 그리고 그가 감추고 있던 무거운 침묵의 이유를, 장유도령의 고백을 들은 뒤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는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나는 그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죽을 끓이는 일을 반복했다. 아버지는 별다른 말씀 없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셨지만 그 눈빛은 점점 깊은 근심으로 물들어갔다. 저 아이에게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내가 선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지금 쫓기는 몸이다. 넌 한 집안의 핏줄을 잇는 내 딸이다. 오래 곁에 두면 안 되는 인연이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소란이 일고 있었다. 장유도령이 처음 문을 열고 내 앞에 섰을 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당 끝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보았다. 말 위에 앉은 사내 5이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말의 걸음이 빠르지 않은 것이 이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장유도령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어서 벽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번엔 그냥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가 들어간 직후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안에 누구 있소? 우리는 추노사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은 채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요? 오늘 낮 이 마을로 도망자 하나가 들어왔다는 첩보를 받았소이다. 사내 얼굴이 희고 말에 화살 자국이 있으며 이름은 이장유. 그런 자가 오긴 했지. 헌합을 한 모금 마시고 곧 떠났소. 딱히 말도 섞을 겨를이 없었소이다. 아버지의 말은 또렷했고 사내들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마을 어귀에서 어떤 사내가 말을 타고 나가는 걸 본 자가 있었소이다. 너희 집 근처에서 나왔다고도 하던데. 나는 조용히 뒤에서 끼어들었다. 그건 제가 타고 나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 말은 우리 밭 근처에 있던 거예요. 피를 흘리던 말을 보고 그냥 보내기엔 아까워서 몰고 나가 멀리 풀어놨습니다. 사내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허면. 그 사내는 이미 떠난 게 맞겠군. 그리 짐작됩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탄 추노사들은 무언가 중얼거리며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산 너머로 달려갔다. 어쩌면 다음 마을까지도 계속 수색을 이어가려니 그러는 듯했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장유도령이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당신이 나를 위해 거짓을 말했소?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미 떠난 건 말이었고 당신은 내 집에 있는 진실이죠. 누구도 거짓을 말한 적은 없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나는 당신의 그 눈빛을 믿어야겠소. 그날 밤 그는 이불을 개며 나에게 말했다. 사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면 결국 의금부 기록을 뒤져야 합니다. 그곳에 진실이 묻혀 있을 겁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의금부여 조선에서 제일 무섭다는 그 관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소. 조정 대신들도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 사건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걸 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오. 나는 며칠 전 읍내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의금부에 일하는 여인들이 많으며 그들 중 일부는 매일 부엌과 빨래터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 그중 하나가 변을 보지 못해 의원을 찾았다고도 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혹시 그 기록을 내가 안에서 훔쳐볼 수 있다면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건 너무 위험하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의금부에서 일하는 여인들 사이에 섞일 수 있다면 짧은 틈 사이에 안으로 들어가 사건 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대체 무엇자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움직일 때예요. 며칠 후 나는 아버지 몰래 읍내로 향했다. 의금부 여인 중 한 명이 급하게 의원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곧 점순대끼라는 이름의 여인이 끙끙 앓으며 의원에게 약을 처방받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 여인이 사는 집을 알아낸 나는 그 밤 약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 배속을 뚫는 센 약으로.
다음날 새벽 점순댁은 변소를 수십 번 드나들었고 결국 의금부로 가지 못했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웠다. 점순댁 대신 의금부 부엌으로 들어간 날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멈출 수 없었다. 그곳은 생각보다 더 크고 복잡했으며 곳곳에 관병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부엌을 비롯한 여인들의 구역은 주로 안쪽으로 치우쳐 있었지만 그 바깥으로는 날선 눈빛의 남자들이 자주 지나쳤다. 나는 점순댁이 입던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다른 여인들 사이에 섞였다. 주방의 장독대 뚜껑을 열며 밥물을 맞추는 척 나물을 패서 아궁이에 넣는 척하며 분위기를 살폈다. 다행히 여인들은 대개 나를 낯설게 여기지 않았다. 점순댁이 조용한 성격이었다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점순이 얼굴이 좀 하얗네. 아직도 속이 안 좋아 한 여인이 물었고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연기했다. 그냥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요. 점심쯤이 되자 1명, 2명 여인들이 바깥으로 나갔다. 빨래터와 마당 창고를 오가며 일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언제든 눈에 띄는 실수를 한다면 들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틈을 보아 물동이를 들고 뒷마당 변소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그 옆에는 작은 창고 같은 구조물이 붙어 있었는데 내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옆의 건물이었다. 기록 보관실이라 적힌 작은 문패가 달린 그 방은 철자 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 안쪽 창살 사이로 연도와 책 등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작은 숨을 삼키며 외양간 쪽에 숨겨둔 나무 송곳을 꺼냈다. 전에 마을 대장간에서 본 문자물소의 구조를 떠올리며 아주 천천히 송끝을 밀어 넣었다. 몇 차례 헛돌고 몇 차례 땀이 떨어졌다. 마침내 철컥 소리가 났다. 문을 아주 조심스레 밀었다. 안은 쌓여있는 문서의 바다였다. 서가마다 연도와 관청명, 사건명 등이 적혀 있었고 비단으로 묶인 두루마리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눈앞이 아찔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부서의 뒤 기록을 중심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영진 대감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을 때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떼어내지 않고 조심스레 펼쳤다. 그 기록은 짧고도 강렬했다. 유생계의 인스터, 저터 외 인상소 이영진 대감. 본인 및 가족이 비밀리에 영모 의논하였다는 의혹 제기. 이판 대감의 진술 해당 상소는 근거 있으며 본인이 직접 탐문 중 증거 발견.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영진 유배령 내림. 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상소는 유생들의 이름으로 올라왔지만 정작 증거가 된 진술은 모두 이판대감이라는 한 사람의 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엔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법보다 앞서기도 했으니 말이다. 나는 기록을 조심스럽게 접고 속적삼 안쪽에 감추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잠그고 물동이를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왔다. 마침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나는 말없이 밥솥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다. 저녁을 마친 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외부로 나왔다. 달빛이 고요히 의금부 마당을 감쌌고 나는 조심스럽게 뒷길을 빠져나와 주막으로 돌아왔다. 장유도령은 방 안을 서성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물었다. 무사한 것이오? 무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답하고는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다. 그리고 한참을 읽은 끝에 두 눈을 부릅떴다. 이판대감. 이 모든 게 그의 진술에서 비롯되었구나. 상소는 도구였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끌어내릴 계획이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상소에 참여한 유생들 중 몇 명은 이판대감의 문하생이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수상하지 않나요? 그는 책을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판대감이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를 밝혀야겠소. 이유 없는 모함은 없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다. 함께 밝혀요. 이미 이만큼 5원 이상 끝을 봐야죠. 그는 내 손을 가만히 감싸며 웃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여인이라기보단 한 명의 동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상은 힘보다 마음이 먼저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지금의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손에 힘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 판대감의 모함을 밝혀내기 위해 장유도령과 나는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드나드는지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다만 그의 집은 관청과 가까운 외곽에 따로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은 수십 명의 사병들이 늘 지키고 있었다. 한낮에는 상인들과 하인들이 들락거렸지만 밤이 되면 담장 위로 그림자 하나 스치기도 어려웠다. 며칠 동안 우리는 언덕 위에서 그 집을 바라보며 일지를 적었다. 특정 시간대에만 출입하는 사람들, 짐을 끌고 가는 술에 고급스러운 가마를 탄 손님들. 그 중에서도 내 눈에 띈 이는 단정한 갓을 쓴 선비 하나였다. 나무로 만든 연분홍빛 골룡포 안에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눈빛. 그는 꼭 다른 이들보다 몸을 움츠리듯 움직였고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담장 뒤쪽의 별채로 향했다. 나는 저 선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장유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합니다. 저자는 평범한 유생이 아니오. 그렇기에 더 쫓아가야죠. 혹시라도 저 사람이 이 판대감의 뒤를 대리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입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허나 당신은 여인이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여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선비가 이 판대감의 집을 나서는 것을 본 나는 먼 거리에서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다. 선비는 대문에서 나와 남서쪽 골목으로 향했고 삼거리에서 두세 번 골목을 틀었다. 나는 멀찍이 숨어 뒤따라가며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한 기와집 앞에 멈춰섰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기와집은 허름한 편이었지만 그 뒷마당은 담장이 유난히 높았다. 나는 반대편 담벼락을 조심스럽게 타고 올라가 뒤편의 뒷문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판대감의 명이 떨어졌네. 내일이면 영상대감이 강무에 나갈 것이니 그 틈을 노려 처리하게. 영상을 친다니 이제 판을 뒤엎을 심산인가. 이미 영상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손봤다네. 남은 건 본체뿐이지. 그럼 이제 영상만 치면 우리 쪽에서 원하는 인형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군. 그러네. 그리고 자네가 그 거사를 잘 마무리하면 연판장의 첫 줄에 자네 이름이 오를 걸세.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들은 반역을 모의하고 있었다. 단순히 장유도령의 아버지를 끌어내린 게 아니었다. 왕권 자체를 뒤집으려는 거사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몸을 낮췄다. 더는 들키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단서를 하나 더 확보해야 했다. 그 연판장. 반역에 가담한 이들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가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집안에서는 한참 더 대화가 이어졌고 마침내 문이 다시 열렸다. 갓쓴 선비가 모습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나섰다. 나는 담장 너머로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이번엔 그가 산속 외진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인적 드문 숲길을 지나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를 불렀다. 이보시오. 선비는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누구냐?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문서 나에게 넘기시오. 미쳤느냐? 감히 누구를 상대로. 그는 칼을 뽑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평소 조용히 걸으며 주변을 살피던 겁 많은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핏발선 자객의 얼굴이었다. 칼이 날아들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비틀며 그 칼을 피했다. 이 순간을 위해 매일 아버지와 수련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선비는 다시 칼을 휘둘렀고 나는 발밑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그의 이마에 정확히 던졌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기절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품을 뒤졌다. 연판장이 있었다. 붓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이름들. 그 끝엔 이 판대감의 자필 서명까지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옷자락을 찢어 끈을 만들고 선비의 팔과 다리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숲 깊은 곳에 있는 나무에 그를 고정시켜 두었다. 그가 깨어났을 땐 이미 아무도 곁에 없을 것이다. 기와집에서 들은 음모, 그리고 이 연판장. 이제 필요한 건 증인을 확보하고 영상 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나는 장유도령이 머무는 주막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무사했소. 무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나는 연판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장유의 눈이 커지고 입이 떨렸다. 이건 대체 어떻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걸 들고 영상 대감께 가야 할 때예요. 내일 강무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의 두 눈에 전율이 스쳤다. 이걸 들고 왕 앞에 나선다면 이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릴 수 있겠죠. 다음 날 새벽 장유도령과 나는 영빈관이 있는 선고의 관저로 향했다. 영상대감이 강무를 떠나기 전 마지막 지시를 내리는 자리였다. 근위병들이 외부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지만 장유도령이 아버지 이영진 대감의 이름을 대자 영상대감 측근인 유참판이 직접 나와 맞아주었다. 당신이 이영진 대감의 아들 이장유라 했소. 예, 저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허면 들어오시오. 영상대감께서는 직접 듣고자 하실 것이오. 우리는 영상대감이 머무는 내실로 안내되었다. 영상대감은 이미 갑주를 반쯤 입은 채 거울 앞에서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고 계셨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정무의 밝은 이였다. 당신이 이영진의 아들 장유도령이라 했는가의 대감. 지금껏 도망자로 숨어 지내며 이 일을 밝히려 애써왔습니다. 그 용기가 가상하오. 허나 그런 말을 하는 자는 100명도 넘소.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드오? 그때 내가 품속에서 연판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젯밤 이판대감 측근의 집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와 손에 넣은 서류입니다. 오늘 강무 중 대감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상대감은 연판장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처음엔 의심의 눈빛이었지만 몇 줄을 넘기자 안색이 변했다. 이판대감의 이름, 유생들의 서명, 그리고 강무 중 실행이라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본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지 않소. 영상대감은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오늘 사냥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전장의 첫걸음이겠군. 그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장유도령은 이 일의 중심에 있으니 당분간 관가에 보호하여 있어야 하오. 감옥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시처소요. 감사합니다, 대감. 그가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처자는 누구요? 제 이름은 연설입니다. 도령을 숨기고 도와온 사람이지요. 이 연판장을 직접 가져온 이도 바로 이 처자입니다. 영상대감의 눈이 약간 커졌다. 자네가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니. 영상대감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냥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소. 그러나 나는 내가 신뢰하는 자들과 병사들을 미리 준비해 위장된 호위를 배치하겠소. 것에 참여한 자들은 오늘 그 자리에서 뿌리째 뽑을 것이오. 그리하여 장유는 근위대가 마련한 처소로 이동하였고 나는 다시 관청 외곽으로 나와 영상대감 일행의 출발을 뒤따랐다. 나는 여전히 점순댁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엔 무리가 없었다. 사냥터는 성 북쪽의 구경림이었다. 강무가 열린다는 사실은 여러 대신들과 왕족들에게도 공지되어 있었기에 아침 일찍부터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대감들의 가마가 줄줄이 늘어섰고 수많은 사냥꾼들과 말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영상대감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측근으로 배치된 무사들은 사전에 알려진 이들이 아니었다. 모두가 익숙한 군복을 입었지만 영상대감이 직접 선별한 충직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한눈에 봐도 날쌔고 눈매가 살아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돌며 위장한 자들의 낌새를 살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사냥군 복장을 한 사내 3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가죽 손목보 안에 짧은 단도를 숨기고 있었다. 영상대감이
말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돼지떼가 몰려들었다. 함성이 터졌고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사냥의 긴장이 절정에 이른 그때 어디선가 슉 소리와 함께 은밀한 화살이 영상대감을 향해 날아왔다. 나는 숨을 쉴 틈도 없이 몸을 던졌다. 대감, 내가 그의 어깨를 밀쳐내는 순간 화살은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아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신을 붙잡았다. 영상대감은 말에서 떨어졌고 그 순간 단도를 품은 자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나 영상대감의 측근들이 빠르게 칼을 뽑아 그를 제압했고 숲속 여기저기서 또 다른 자객들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영상대감의 준비는 철저했다. 매복한 병사들이 동시에 튀어나와 일제히 그들을 포위했다.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속절없이 제압당했고 몇 명은 도주하다 붙잡혔다. 영상대감은 나에게 달려와 피가 묻은 내 어깨를 보고 외쳤다. 의관을 불러라. 이 처자가 아니었더라면 내래 목은 이미 저 강바닥에 떨어졌을 게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임금님께 직접 말씀드리셔야 해요. 이들이 계획했던 건 영상대감 한 분이 아니니까요. 그 말에 영상대감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이 그날이 될 것이야. 나라를 뒤흔들려는 자들에겐 내 손으로 끝을 보이리라. 그리하여 강무의 자리를 틈타 음모를 꾸미려던 이 판대감의 계략은 미리 준비된 영상대감과 연설의 용기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붙잡힌 자들은 하나하나 의금부로 호송되었고 연판장을 통해 연루된 자들까지 모조리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 어깨에 남은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싸움이 끝난 뒤 산 아래 돌무더기 위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제야 온몸이 떨리고 피가 말라버린 듯한 기분이 밀려왔다. 그때 영상대감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처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는가? 나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제게 마음을 지키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한다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참으로 대단한 이네. 그 힘 내가 기억하리다. 사냥터에 피비린 내가 가시기도 전에 영상대감은 즉시 궁으로 돌아갔다. 곧이어 임금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연판장에 적힌 이름들은 하나하나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정은 경랑에 빠졌고 이 판대감은 거사를 준비하던 중 도망치려다 붙잡혀 의금부로 끌려갔다. 그날 밤 나는 영상대감이 마련해준 객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깊진 않았지만 화살 끝이 살결을 스쳐 피가 꽤 흘렀다. 하녀들이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연설아, 멀리 가지 말거라. 네가 옆에 있어야 내가 살 것 같다. 그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분은 지금도 고요한 산골마을의 집 안방에서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고 계실 것이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밭을 일군 나를 대신해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던 그런 아버지. 장유도령은 그날 저녁 영상대감과 함께 왕을 알현한 뒤 내 곁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아직 걱정이 어렸다.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드디어 아버님의 억울함이 벗겨졌소. 국왕께서도 모든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영진 대감을 조속히 귀환시키라고 하셨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이제 도령님도 도망자의 신분을 벗으신 거네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연설아, 아니 연설낭자.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쓰러졌을 때부터 당신의 존재는 나에게 빛과도 같았소.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더 소중하오. 내일 아침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갈 예정입니다. 함께 가주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도련님, 전 먼저 내려가야겠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지금쯤이면 마당에 나와 동쪽 들판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런 말 한 피를 마련해 드리겠소.
당신은 태백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리하여 나는 다음날 새벽 영상 대감이 마련한 말에 올라 강원도 청열리로 향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낯익은 계곡을 지날수록 집이 가까워졌다는 실감이 들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우리 집 굴뚝이 보였다. 아버지 나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다. 눈가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지만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연설아, 네가 맞느냐? 예, 아버지. 다녀왔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려다 주춤했다. 나는 급히 달려가 부축하며 손을 꼭 잡았다. 몸은 좀 어떠세요? 밥은 챙겨 드셨어요. 그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넌 얼굴빛이 헬쓱해졌구나. 괜찮아요. 며칠만 쉬면 다시 튼튼해질 거예요. 나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였다.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용한 마당에 밥 짓는 냄새가 퍼졌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순간이었다. 며칠 뒤 나는 들판으로 나가 밀린 밭일을 했다. 손에 호미를 쥐고 엎드려 김을 매며 땀을 흘리는 시간이 내게는 그 어떤 궁중의 칭찬보다 편안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말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말 위에서 단정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내려오고 있었다. 선비님, 연설 낭자, 나요 장유요.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는 여전히 고든 눈빛과 단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옆구리에 달린 관복의 매듭이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당당한 관리로 돌아온 그였다.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렸고 가족들도 모두 풀려나셨소. 지금은 다시 서울에 돌아가 새 자리를 준비 중이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모든 것은 낭자의 덕분이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전하러 왔소. 그는 품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내 손에 올려놓았다. 속에는 은빛이 감도는 옥 가락지가 있었다. 이 가락지는 할머님께서 어머님께 그리고 어머님께서 언젠가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전하라고 물려주신 것이오. 나는 그 사람이 연설 낭자라 믿소. 나는 가락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이 말 진심이신가요? 예. 나는 낭자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말에서 떨어져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마음에 남아있소. 나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무르기 없기요. 무르지 않소. 그 말에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가락지를 품 안에 꼭 안고 속삭였다. 저도 그날 이후 마음에서 도령님을 지운 적이 없었어요. 장유 도령과의 재회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말할 수 없이 들뜬 마음으로 들판을 오갔다. 김을 매던 손길도 가벼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벼줄기조차 아름답게 보였다. 아버지는 말은 없으셨지만 나의 마음을 눈치채신 듯 마루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사내가 말 위에서 내리는 법은 무겁지. 그러나 더 무거운 건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며칠 뒤 궁에서 정갈이 왔다. 왕께서 장유 도령과 나를 직접 궁으로 부르신 것이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시골 밭에서 김을 매던 나를 조선의 왕이 부르신다니.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부르신다면 다녀오거라. 그러나 꼭 기억해라. 무엇을 받아들이든 너의 이름과 삶은 너 스스로가 정하는 거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으며 장유 도령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다. 궁에 도착한 우리는 왕의 어전으로 안내되었다. 대궐안은 처음 보는 모든 것이 눈부셨다. 길게 이어진 회랑, 옥색 기와, 붉은 나무 문살,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북소리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듯한 풍경이었다. 왕은 생각보다 젊은 인상이었다.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 깊었다. 그는 우리를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들이 바로 그 사냥터에서 나를 살린 이들이로군. 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장유 도령도 곧장 따라 저를 올렸다. 저나 저는 그저 억울한 한 사람의 아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겠는가. 나라를 구한 것과 다름없네. 왕은 조용히 손짓하더니 우리 앞에 장계를 펼쳐 보였다.
자네에겐 서울 북쪽 사직동에 가해 대지가 하사되었고 양반으로의 신분도 허락되었네. 또한 자네의 부친 박용훈께는 나라에서 어이를 보내 건강을 돌보게 할 것이야.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버지를 고된 세월을 견디신 그분을 드디어 이 나라가 인정해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장유는 본래 신분을 회복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궁중 내무부에 배속될 것이네. 왕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라에 숨겨진 인재는 늘 백성 사이에 있지. 벼슬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벼슬을 빛내야 하는 것이네. 우리는 왕의 하사를 받으며 궁궐 나섰다. 그 길에서 나는 장유 도령에게 물었다. 그 집 사직동 대지는 얼마나 큰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로는 대궐만 하다고 하더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아버지랑 텃밭을 만들기엔 좋겠네요. 다음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궁에서 내려준 가마가 우리 마을로 직접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내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고생 마무리 하셔야죠.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아버지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딱 한 번만 너의 말에 따라가 보마. 한양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사직동 새 집에 자리를 잡았다. 집은 정말로 대궐만 했고 앞마당엔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 연못 옆에는 복숭아 나무가 서 있었고 그 옆엔 작은 흙밭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직접 손으로 상추를 심었다. 며칠이 지나자 영상대감도 우리 집에 인사를 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용훈 교의, 그간 나라가 죄를 지었소이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흔드셨다. 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 중에 그릇된 자가 있었을 뿐이요. 그 말에 영상대감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말 기억하리다. 자네의 따님은 참으로 큰 인물이오. 그 용기와 지혜는 내 생애 처음 본 바이니. 궁에서는 나에게 이름을 묻기도 했다. 무녀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안일부 대신들이 의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임금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 누구든 나라를 구한 이는 마땅히 이름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녀의 이름은 오늘부터 서연 루이리안이다. 복된 연꽃처럼 피어나 이 나라의 귀감이 되게 하라. 그 이름은 내게 새옷처럼 어색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이름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극성이 찬란히 빛나는 밤, 바람에 흔들리는 복숭아꽃 아래에서 나는 장유 도령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름을 얻었으니 도령도 이제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소, 서연 낭자.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마주섰다. 과거의 도망자와 무녀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인정한 이들로서.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태백산 자락의 그 안개 낀 밭과 마루, 그리고 아버지의 텐마루 위 담뱃불을 향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했다. 궁에서 내린 상급 양반의 지위는 내게 수많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나는 그저 가족과 장유 도령,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했다. 사직동 저택의 북쪽 마당에는 작은 약초밭을 일구었고 마루 끝에는 장유 도령이 직접 짜준 흔들의자가 놓였다. 아버지는 이제는 정식으로 내의원에 어이를 모시게 되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침을 맞고 따뜻한 약탕기를 손에 쥐고 계셨다. 병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얼굴빛은 한결 좋아졌고 웃음도 잦아졌다. 이렇게 커다란 집에서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를 맡는 게 사치스럽구나. 아버지가 마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아버지가 수십 년간 버티고 살아오신 대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유 도령이 다소 긴장된 얼굴로 방에 들어왔다. 그의 손엔 고급스러운 백단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곱게 접힌 비단복과 붉은 봉투가 담겨 있었다. 이건 어머님께서 주신 혼례 예복이오. 혼례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온 세상이 낭자를 알고 있고 궁에서도 혼례 날짜를 잡으라 전하셨소. 부모님께서도 조속히 예를 갖춰 혼인을 진행하자 하셨고요. 나는 상자 안의 복식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걸어가요.
혼례는 한양 북쪽의 향교에서 진행되기로 했다. 임금께서 하사한 예물들이 혼례 앞마당에 수북이 쌓였고 궁중에서 배출된 예인들이 충무를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화려한 궁중 예식 대신 조용하고 단정한 시골식 혼례를 원했다. 장유 도령은 내 뜻을 따라주었다. 예복도 검소하게 바꾸었고 초래청도 들판에 들꽃들로 장식했다. 혼례날 아침 아버지는 손수 지은 백색 저고리를 내게 입혀주셨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지. 그런데 이제야 내가 딸아이의 혼례복을 손에 쥐어주는구나.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전 언제든 괜찮아요. 혼례식엔 영상대감도 참석했다. 그는 장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단단한 여인이니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 장유와 나는 작은 초당으로 이동했다. 내 방에는 장유가 손수 쓴 서책이 놓여 있었고 등잔불 아래엔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장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울에 와보니 세상엔 복잡한 길이 많네요. 하지만 난 여전히 산 아래 들판이 그립고 밭이 그리워요. 그럼 언제든 함께 내려갑시다. 당신이 편안한 곳이 곧 나의 집이오. 그날 밤 우리는 창호지 밖으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며 나란히 누웠다.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은 채 다음날 영상대감이 관저로 사람을 보내왔다. 왕께서 나를 직접 불러 오찬을 함께 하시겠다는 정할이었다. 처음엔 놀랐지만 나는 조용히 단장하고 궁으로 향했다. 임금은 웃으며 나를 맞았다. 서연아 자네는 더 이상 백성의 자리에만 있지 않다. 이제 궁의 문을 넘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나의 곁에서 작은 일들을 맡아보지 않겠는가. 나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는 그저 무녀의 딸로 태어나 우연히 도련님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 우연 하나가 왕실의 피를 지켜냈다. 내게는 그 어떤 대신보다 믿을 수 있는 이지. 대신 자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고 싶은 일 백성을 위한 일을 곁에서 도우라는 말이니라.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허락된다면 저는 궁녀들과 시골 여성들을 위한 교육장을 열고 싶습니다. 무예와 글,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금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으로 값진 뜻이로구나. 그리하도록 하여라. 마땅히 나라에서 지원하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궁의 후원 아래 사직동 별당 한편에 연화원 미안 화유엔이라는 이름의 여성교육소를 열었다. 이름처럼 고요하지만 강한 연고처럼 많은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글을 배우고 몸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아이를 업은 부녀자 청계천상인 부인 시골에서 올라온 하녀들까지. 그들은 말없이 앉아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무녀의 딸로 태어나 왕을 구하고 신분을 얻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약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역사는 다시 써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연화원 한켠에 아이를 업은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예전에 강무 때 영상 대감 곁에 서 계셨던 분 맞지요? 그렇습니다. 전 그때 남편을 잃고 혼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낭자의 용기를 보고 저도 일어나기로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을 보고 일어섭니다. 이제 그분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연등을 걸었다. 태백산을 떠나온 지 수개월이 되었지만 마음속 들판엔 여전히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연화원의 뜰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복숭가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마당 한편의 화단에는 메마른 바람이 지나가며 작은 먼지를 일으켰다. 나는 매일 아침 연화원 문을 열며 들판의 냄새를 떠올리곤 했다. 아버지가 계시던 고향집 집신을 신은 발로 밭두렁을 디디던 감각이 아직도 내 발끝에 살아있는 듯했다. 연화원에는 이제 매일 20명 남짓의 여인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궁에서 파견한 궁녀도 있었고 상인들의 아내도 있었으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인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활을 가르치고 짧은 지팡이술을 알려주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쳤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약한 줄로만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여인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한편 장유는 본격적으로 군계의 내무부에서 관직을 맡아 일하기 시작했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저녁마다 연화원으로 찾아와 나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저택의 뒤뜰에 함께 심은 무화과나무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서연, 오늘은 아이들이 제법 알을 곱게 쏘던가? 오늘은 8살 난 아이가 시위를 당기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 이젠 낭자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구려.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꾸했다. 스승이라기보다 함께 걷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들 자기 속도대로 걷는 법을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흐르던 어느 날 연화원 문을 한 노파가 두드렸다. 옷차림은 누더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가씨, 아니 이젠 낭자라 불러야겠지. 당신이 혹시 박영훈 교의의 따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오래된 쪽지를 꺼냈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글씨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어릴 적 본 적 있는 어머니의 손글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커서 세상을 깨울 사람이 되기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맡겼던 여종이었어. 그분이 떠나기 전 자네를 꼭 지켜보라 하셨지. 세상을 바꾸는 일이란 큰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등불을 켜는 일이라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연화원의 텐마루 끝에 섰다. 매일 등불을 걸고 작은 쪽지를 벽에 붙였다. 이곳에 오신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바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가 바뀌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찾아왔다. 연화원엔 이제 서울 각지에서 여인들이 모여들었다. 국왕은 나에게 묻기도 했다. 서연, 이제 조정안의 일도 맡아보지 않겠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나 저는 이름이 없던 시절부터 여인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왔습니다. 궁안의 말보다 골목길의 속삭임이 더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다면 내 너를 여명지사 리밍지시라 하겠다. 새벽의 빛처럼 세상을 비추는 자. 그 칭호는 과분했지만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마당의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쳤다. 화살을 잡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그러던 어느 늦어름 저녁 장유가 나에게 물었다. 서연 자네는 어쩌다 이 모든 걸 하게 되었는가? 처음 말에서 떨어진 나를 도운 그 순간에 왜? 도망치는 사내를 믿었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당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누군가를 도운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이 나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딘가 아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이기에 손을 잡은 거예요. 장유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구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그렇게 함께 갑시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들판을 걸었다. 사직동 저택을 지나 개천을 건너 바람 부는 갈대밭까지. 달빛 아래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지금도 누군가 묻는다. 서연 낭자 그날 사냥터에서 정말 왕을 구하셨다면서요? 나는 그저 웃는다. 아니요. 나는 한 사내를 도왔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늘도 연화원의 문을 연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 중에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며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